예, 제가 일단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거는 저는 이제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초선 때부터 3선 때까지 그 11년 동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고 그 덕분에 그 1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저는 전혀 문화예술 쪽에 그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 제가 좋아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상임위를 배정을 할 때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처음부터 저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 상임위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상임위도 인기 상임위가 있고 비인기 상임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화, 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인기 없는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늘 미달이 되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 제가 붙박이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문화예술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글로벌 세계 속에서도 이게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제 인기 있는,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가 됐죠. 이제 서로 경쟁을 할 때에도 저는 뭐 이제 흔들림 없이 그 한 상임위만 10여 년 동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 자타가 공인을 하는 그 어설픈 전문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났는데 난데없이 이제 또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우리나라 순수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학, 파인아트 쪽을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연간 저희가 쓰는 돈이 한 4천억 정도 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요즘에 그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다. 그럼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세계가 다 주목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그 지난 5월 달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저 같은 이제 각국의 문화예술위원장들이 모이는 서밋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80여 개국에서 대표자나 문화단체들, 문화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을 회의를 하는데,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해외를 나간 건데, 이제 그런 국제적 회의를 나갔는데, 제가 그 이전에도 국회의원 할 당시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그만두고 더 이상 제가 장관까지 했는데 그 상임위원회 가서 그 부서를 상대로 또 감나라 배나라 그럼 그럴 것 같아서 상임위를 바꿨어요. 외교통일위원회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많은 국제회의도 참석을 하고 또 국감을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매년 뭐 1년에도 한 서너 차례씩 해외를 나가게 되죠.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서 그 현장에서 세계의 흐름, 트렌드를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야, 한국의 문화의 힘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꼈는데 요번에 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400여 명이나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나라의 수장들이 그 문화예술계의 수장들이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만나자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제가 5일 동안 무려 13개국 대표자들하고 이게 회의를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문화 강국이 됐는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BTS가 왜 나왔느냐 이거죠. 오징어 게임은 왜 나왔고, 기생충은 왜 나왔고, 뭐에, 블랙핑크는 왜 나왔고,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참 놀란 거예요. 그게 그 문화 관계자들, 전 세계의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그게 그 사람들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위상이라는 게 이래요. 그 세계가 주목하는 세련된 힘. 왜 세련된 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목하는 뭐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북한의 김정은을 주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는 힘이에요. 근데 무슨 힘이에요? 막대 먹은 힘이죠.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과거에 불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장관을 할 때인데 장관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고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아침이면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방카회의를 통해서 했어요. 지하 방카에 들어가가지고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가서 이제 회의를 하면은 한때는 그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에러점을 듣자 그래갖고 5분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들 보고 이제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에러점이 뭔지 말씀을 해보시죠. 그랬더니만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사업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장관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뜨악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담당자를 만나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사우스입니까? 노스입니까? 이거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스라고 하면 요즘 이러이런 문제,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괜찮아요? 거기 사업하는데 직장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답을 하다 보면 미팅 시간 30분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은 얘기도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슈퍼주니어 알아요? 소녀시대 알아요? 그것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되잖아요? 그럼 그 물건 그냥 놓고 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게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있고 영화 기생충이 영화의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가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 사회에서도 저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건 주류 사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흑인 배우가 주연상을 받거나 야지를 놓고 그게 이슈가 되고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그랬던 시대에 영화 자체가 그 동양에서 만든 영화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가 육관왕을 휩쓸었던 거예요. 이런 예는 없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미상은 넘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에미상은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만 에미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보는 드라마를 상대로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또 6관왕을 차지를 합니다.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뉴욕 타임즈 같은 데에 와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문화의 현실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미지적으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돈으로 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2011년하고 2020년 10년 사이를 비교를 했는데 무려 수출액을 가지고 따지면 3배가 성장을 해요. 10년 사이에. 근데 저거를 1900년대로 쭉 내려가면은 2000년대 초반 1900년대로 내려가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수출하는 액수가 연간 124억 5천만 불, 5천억이라고 이렇게, 5천억이나 되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 타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던 통신기기보다도 앞서고 있고 의학, 전지, 항공, 컴퓨터 이런 걸 다 앞서고 있는 게 지금 콘텐츠 산업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요즘 요 근자에 와가지고 1, 2년 사이에 가전제품이 앞섰지만 가전제품까지 뛰어넘었던 게 콘텐츠 산업. 가전제품 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께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아하고 선호도도 제일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금가는 그러한 수출 액수를 보이는 것이 콘텐츠 산업이다. 이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보세요. 그게 단순하게 컨텐츠 산업 쪽만 그래요. 이건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순수 예술 쪽입니다. 순수 예술 쪽에서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2014년도에 황금사자상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쇼팽 콩쿠르 그러면 세계 3대 콩쿠르가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 이 세 개가 3대 콩쿠르인데 거기에서 우승을 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그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소설가 한강이 맨 북거상. 저게 이제 그 문학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맨 북거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고, 뭐 춤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장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백건우, 잘못 쓸 때죠. 정명화, 그 첼로리스트, 피아니스트, 이분은 누구예요? 정명훈, 정트리오 중에 한 사람. 이분은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 이 당시에 그 1970년대 저분들이 세계 속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칭송을 받고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됐죠. 이런 힘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한민국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강국을 만든 힘이 뭘까? 이걸 한번 우리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문화예술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게 지금까지 꽃피운 이 문화강국의 소리를 지속 가능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가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50주년이면 50년 전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1973년, 50년 전. 여러분들 1953년 하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973년에. 지금은 3만 불 중반대에 들어섰잖아요. 선진국 소리를 듣는데 50년 전에 197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짚어보세요. 대략. 500불 또 100불? 100불은 더해요. 320불이었어. 여러분 320불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 정전이 되고 그 이후에 근 15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IT 같은 나라예요. 제일 못 살았어요. 1973년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20불이라고 하면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 시대에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세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원조품인 강냉이 죽을 먹고 다녔어요. 급식으로 받아 먹고 다녔어요. 그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옥수수빵 드신 분 있어요? 아니,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시구나. 예? 어리시구나. 그 당시에요. 제일 처음에는 뭐를 줬냐면은 우유를 이제 분유를 저희가 원조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먹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학교 급식소에서 쪄요. 분유를 쪄가지고 이걸 덩어리를 떼어갖고 줬는데 그걸 먹고 애들이 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끓여서 줘요. 그래도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옥수수 가루가 그게 과연 먹으라고 준 건지 사료로 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옥수수 가루가 나오니까 그거를 분유하고 옥수수 가루하고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그거를 급식을 받아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가니까 옥수수 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옥수수 빵을 만들어 그건 굉장히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그걸 가지고 급식 대용으로 주고 그랬던 시대예요.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시대의 인사가 뭐죠?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던 거예요. 굶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에 먹는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던 시대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어. 1973년도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어. 기관이 문화예술진흥원이에요. 그리고 진흥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해요.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디에서 걷었냐? 극장을 가거나 우리가 어떤 공연장을 가거나 티켓을 사잖아요. 티켓에서 몇 퍼센트를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축적을 했고 그 돈이 맥시멈까지 올라갔던 게 2004년도였었는데 2004년도에 5천억까지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고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그 한 5천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많이 나올 땐 400억, 적게는 300억, 3, 400억을 이자를 받아서 이자로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계기가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시대에 그 막대한 돈들을 그 문화예술에 투자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세계 그 문화예술계의 국제회의에 나가서 얘기하면 전부 다 놀라요. 어제도 그 5개국에서 그 아르헨티나, 필리핀, 몽골, 또 나이지리아, 또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또 한 나라 이렇게 갖고 5개 나라의 문화부에서 국장급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 와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찾아와가지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 강연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배우고 싶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오신 분한테 여성분이 오셨는데 여성 국장이 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살았어요.
지금 강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 그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건물이 종합청사였잖아요. 옛날에. 아세요, 그거? 종합청사였던 거? 그게 종합청사였었고, 지금 신라 호텔 앞에 있는 장충체육관, 이것을 아시아뱅크에서 차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종합청사라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관으로 아시아뱅크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돈은 빌려왔는데, 그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와서 졌는지 아세요? 그걸 필리핀이 와서 졌어요. 필리핀이 와서 그걸 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었다. 놀랍잖아요. 저는 저희가 생각해봐도 놀라운 게,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원조품을 받아서 급식으로 먹고 다녔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서 원조를 주러 다닌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요즘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안 느껴요? 반응들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1년에 갈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네? 2억? 200원? 2조? 200, 284조. 284조. 생각을 해보세요. 노사 간의 갈등, 그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늘상, 거리에서 늘상 시위가 있잖아요. 그 비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284조나 돼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민성이 나빠서 이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 갈등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쟤네들은 왜 맨날 저 지랄들 하지? 이런 얘기 생각을 하죠. 예?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생각들은 하시잖아요. 근데 저 왜 저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정치학교도 운영을 해요. 학교장을 맡고 벌써 7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너무 많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만은 그 교수 한 사람이 그래, 의원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그 당연하다니. 왜 그런데? 그랬더니만은, 의원님은 후진국 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얘네들은 선진국 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기성세대는 후진국 사회와 선진국 사회를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못 살다가 잘 사는 것도 단계가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벼락부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저놈은 이제 재벌, 누구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벌 인사가 있는데, 재벌 회장 소리를 들으니까, 쟤 옛날에 우리 집 멋은 살던 애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너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쭉 단계적으로 쭉 갔다고 하면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농사 짓고 촌에서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도시로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돈을 벌고 회장 소리 듣고 사장 소리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집 머슴 살던 애인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편법, 불법 이렇게 하고 돈을 번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저놈 그돈 번 사람은 다 도둑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미국 사회 같이 선진국 사회는 300년 걸쳐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30년 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가도 생기고 재벌가도 생기고 이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단 자기 세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차가 있으면 찌그 구가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가면 좋은 차가 오면 다 피해주고. 먼저 우선 우리가 너희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돈 내고 세금 내고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존경해줘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이게 갈등 요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 이 문화 예술을 중흥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흥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난 50년 동안 무려 4조 3천억 정도를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투입을 해요. 그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옛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건데 근데 저 실질적으로 4조 3천억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투입한 게 한 2조 이상이 돼요. 반 이상. 나머지 40년 동안 2조 투입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10년 동안 또 2조를 투입한 거예요. 급상승이 된 거죠. 지금 이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지금 나주에 있는 청사예요. 공공기관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잖아요. 그게 나주 혁신도시에 지금 가 있는데 지금은 그 직원 수가 한 260명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가면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본관 자리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예술가의 집이라고 칭하고 서울 사무소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출범을 한 거예요. 1973년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직원 수가 30명이었어요. 그 30명이 시작을 해갖고 260명까지 오면서 저 기관이 커진 만큼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의 힘도 커진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모든 걸 다 여기서 문화재청 하는 일도 여기서 했고 지금은 순수 예술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도 여기서 했고 컨텐츠 진흥원이 지금 크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큰 두 기관을 보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 쪽을 지원을 하고 컨텐츠 진흥원은 컨텐츠 산업 쪽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까지도 다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서 발전을 해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한번 보죠. 70년대 경제 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제1차 이 문해중 5개년 계획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학연구라든가 전통예술이라든가 문화재라든지 문화예술 여건 조성, 문학, 출판, 영화 모든 것을 이 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이제 그 87년 봄도 있었고 80년대 되면 권위주의 정부가 이제 이게 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쪽에 다른 어떤 정부보다 많이 투자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S 정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를 하잖아요. 그런 국민들에게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을 눈을 돌리기 위해서 3 정책을 써요. 3S 정책을. 그 3S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스포츠. 스포츠가 엄청나게 성행을 하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 88 올림픽까지 우리가 유치를 하고 86년도에는 아시안 게임 유치를 했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하고 뭐 하면은 그때는 카퍼레이드까지 했어요. 카퍼레이드까지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글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 정책을 써요. 그 영화를 계속하면서 영화에 관심을 돌리게 하고 활락으로 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섹스예요. 그래서 그때 룸사롱이 가장 성행을 했을 때가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3S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으로 그러면서 문화 인프라를 많이 깔아요. 예술의 전당도 그때 진 거죠. 뭐, 그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계 이제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가서 보면은 이제 보통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인류 유산이다 하는 것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를 보세요. 그 세계 문화 유산들이 건립이 된 시기를 보면 다 폭정시대예요. 성군 시대에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결국은 국민들 세금을 하던 노동력을 착취하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군들은 알죠. 그런데 폭군들은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향유하기 위해서 하여튼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문화인류유산이라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80년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요.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분들 새로 생긴 문화 인프라 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큰 인프라. 중앙국립박물관. 그렇죠?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중앙청을 폭발을 하잖아요. 일제잔재 다 없앤다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의 없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게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잘 안 가요? 국립현대미술관. 이건 세계적이잖아요. 옛날에 보안사 자리에 그거를 미술관으로 짓자 그래가지고 그 미술관을 졌는데 그 제가 장관 때 착공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글박물관. 그리고 역사박물관. 그 이제 문화부가 있던 청사, 미 대사관 옆에 있는 게 역사박물관. 이 세 개 만들어진 그 이해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뭐 세종문화회관도 새로 졌고 그 예술의 전당 새로 졌고 전부 다 인프라가 그때 구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상에다가 이제 헌법 조항에다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이거를 이제 제8조에다 넣으면서 국가의 기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폭군 건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포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남미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저렇게 포장된 거에서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거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민주화 시대, 문민정부 시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면서 이게 연결이 됐던 거죠. 90년대는 문민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뭐에 중점을 두냐. 이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인프라에 중점을 둔 거죠. 전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문민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고르게 이 문화적 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대책을 세우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왔어요. 그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 이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이건 캐치프레이즈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중점을 둡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거는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김대중 정권에서 이거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이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더니만은 그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민주당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일본 대중 문화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여당이니까 여당은 민주당은 꼼짝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평화민주당이었지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연일 이제 회의만 열리면 제가 앞장섰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색 문화로 일색이 된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이제 막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열었어요. 근데 웬걸? 거꾸로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거의 세국 정책을 써요. FTA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는 다 열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인구도 1억이 넘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된다. 외국 사람도 안 받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는 계속 갔지만 우리는 걸 다 열고 우리는 무역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세계화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다 열기 시작.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데 OECD에도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처음에 OECD가 우리가 당해내기나 하냐. 우리가 OECD 따라가려고 그러다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따라갔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본과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일본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 쓰는 이 이제 단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우리 훨씬 높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때 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었는데 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본 대학하고 같이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일본 교수들이 전부 한국을 자기들이 이제 못 따라간다고. 이미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거리를 보거나 관광지를 가서 보거나 그 사람들의 그 질서라든지 거리를 해놓은 거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아직 못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들이 아마 이런 데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고 했는데 역전이 되더라고요. 여니까 우리께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를 지금까지는 추격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따라가는. 그러니까 카피를 또 잘하고 어느 나라가 뭘 한다면 따라가면 따라 붙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게 먹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따라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시장은 이제 하나예요. 여기에서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2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 3등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만큼 따라왔다라고 하면 1등 하는 게 몇 개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다행스럽게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그를 거의 뭐 앞서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본이 되는 건 인문이에요. 학문이.
인문학, 인간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그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로 끝나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같이 활용이 되려고는 인문학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문화예술은 다 인문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 한 의원이 그때 이제 그 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역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는 거침없이 박지원 장관입니다. 이랬어요. 존경한다 가장 그 의미 있는 장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여당에서 술렁술렁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근데 그분이 이거를 했어요. 사상 최초로 2001년에 1조 원 예산을 돌파를 시켜요. 역시 그 정권의 실세 장관이 들어오니까 예산도 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힘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제일 힘 있는 기재부 아니에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으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실세 장관이 들어오니까 저거를 달성을 한 거죠.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당시에 1조 넘고 1%를 돌파를 해요. 전체 예산에. 저게 1% 돌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기치가 뭐냐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내가 그랬던 기치가 뭐냐면은, 이제는 2%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전체 예산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700조 됩니다. 700조. 700조에 1%면은 7조고. 그렇죠? 아니, 7조가 아니죠. 7조인가요? 7조가 아니죠. 7조죠, 7조. 그러면 이제 지금 2%라면 14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한 1.3% 정도가 돼요. 그 이제 지금 한 68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문화부 예산이 7조 남짓되거든요. 그 1.3% 정도 되는데 2% 정도 돼야 그래도 이제는 세계 속에 이제는 그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라는데 문화강국다운 돈을 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이만큼 됐으면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우리 예술인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 선진국에다가 이렇게 이제 레지던시 사업으로 파견을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가서 입학과 총회에 그 스톡홀름의 입학과 총회에 가서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웃바운드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인바운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걸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예술의 그 창작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예술인들, 청년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2박 3일 동안을 호텔에다가 집어넣고 낮에는 강의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저녁에는 난상 토론을 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자기들끼리 그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유사한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5명씩 조를 짜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조가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 100명을 뽑거든요. 기술자, 예술인. 이렇게 해갖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밤새도록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래갖고 5명을 조로 20개 조가 나오잖아요. 그 20개 조가 나와서 발표를 해요.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등수를 매겨갖고 몇 등까지는 해외 연수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게끔 만들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는 게 아니라 내년서부터 내가 초청한다. 그래서 그것도 뭐 선진국 초청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제3세계국에서 저희가 10명만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해요.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그 100명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난상 토론을 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 그런 게 다 그 글로벌하게 네트워킹이 되고 그러면서 함께 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025년도에는 다음 입학과 총회를 한국에서 열자. 그거를 주제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제 10월 말일 날 두바이에 그러니까 아부다비를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심사인데 세 나라가 최종 순위에 올랐는데 우리나라 1등으로 올랐다고 그러면서 저를 집중해갖고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하면 2025년도에는 그 총회 기간 중에 이거를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를 놓고 글로벌하게 거기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청년 예술인들 글로벌하게 선발을 하고 나라 따지지 않고 그리고 기술자 선발하고 실리콘밸리 이런 데 세계적인 기술자들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강의하고 그 사람들을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2박 3일이 아니라 우리 총회를 일주일 내내 그리고 팀 짜가지고 발표하게 해서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인데 이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예술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분야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새로운 트렌드고 그럼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컨텐츠 산업의 중심축에 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꼭 다녀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올해 이미 이제 뭐 이런 거 뭐 저기 저 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 세계 아까 얘기했던 3대 콩쿠르를 비롯해서 모든 콩쿠르에 다 휩쓸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장관 시절에 2011년도인데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 수교 1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교 120주년 행사를 하고 만찬을 하는데 헤드 테이블에 제가 앉아서 제가 이제 주빈이 돼갖고 그 나라의 이제 주요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 앉은 거예요. 그게 3대 콩쿠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다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아니 한국은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클래식은 서양 음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콩쿠르에서 한국이 다 휩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종합예술학교 얘기를 했어요. 한국종합예술학교는 대학이면서도 교육기관이면서도 교육부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거든요. 그걸 왜 만들게 됐냐면은 각 대학교의 예술대학의 교수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아이들 예술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 왜? 아니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기를 하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잘 치면 되고 첼로는 첼로만 잘 치면 되고 그 분야만 공부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교양 강좌 의무적으로 몇 점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이 커리큘럼 짜져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맞잖아요. 쓸데없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 중에 뭐예요? 입시제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미적분 풀었어요? 지금 미적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없어요. 과학자들 빼놓고는 없어요. 그 분야의 과학자 빼놓고는. 쓸데없는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애들 잡고 부모 등골 휘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 일찌감치
이 문화예술계의 교수들이, 예술대학 교수들이 이걸 엄청나게 이제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해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사증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지만은 그거 없이 한다. 수료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반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학원같이 이제 그걸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사증 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석사증 달라니까 그건 반발해요. 예술대학교의 교수들이 원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은 예술대학교의 교수들이. 왜? 그거 하면 자기들은 밥줄 끊어진다. 그것까지 한해종에서 해버리면은 우리들은 교수요원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박사학위증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대학교에는 교수요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해종 나온 사람들이 그 박사과정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사까지는 만들어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벽인데 그 얘기를 제가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네덜란드 국영방송국 사장이 그거 다큐로 촬영할 수 있느냐? 좋다. 그거 했더니만 그거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게 방영이 됐어요. 우리나라 KBS에서도 몇 번 방영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이 1년에 124조 그러니까 124억 5천억 불을 수출을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 기초예술, 순수예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재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거나 또 크게는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전부 다 단기 내 임기 중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런데 이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들어가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년 동안 축적이 되고 여기 온 거를 몰라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케이팝이 떠서 드라마가 떠서 영화가 떠서 그런 줄 아는데 그거의 기반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컨텐츠 산업 쪽에는 1년에 1조 4천억을 써요. 근데 우리는 한 1,400억 정도 써요. 아까 4천억 쓰는데 4천억 중에서 2,700억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게 향유비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6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문화누리 카드를 나눠주는 거 아세요? 전원 다 나눠줘요. 11만 원짜리 카드를 나눠줘요. 그 카드를 가지고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책도 살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음악회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년에는 13만 원짜리로 올려요. 그게 무려 2,7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걸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예술이라고, 이제 문화예술에다 투자를 하면 선순환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그 카드를 쓰잖아요. 2,700을 쓰면 현장에 쓰게 되면 그게 다시 예술인들한테 들어오는 거죠. 예술인들이 행하는 것. 근데 그게 순수예술 쪽 많이 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 부분 한 2%밖에 안 써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10년 전까지는 제가 문화 쪽에 계속 있으니까 트렌드랑 흐름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10년 만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10여 년 만에. 다시 깜짝 놀란 게 연극이면 연극, 전시회면 전시회 모든 게 그게 뭐 댄스면 그 이제 뭐 춤이면 춤 모든 공연이 다 솔드아웃이에요. 층이 두터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공연을 하고 연주회를 하고 그러면 연주자가 표를 몇백 장을 사야 되고 그렇게 뿌려야 되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급급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공연이면 웬만한 전시회는 다 솔드아웃 줄 섭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유하는 층도 두터워졌고 그것을 행하는 행위자들도 창작자들도 층이 두터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강국수를 듣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앞에서도 잘한 세계에서 상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백건호, 강동석, 뭐 정트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이제는 층층이 두터운 거예요. 매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명실공히 그렇구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향유하는, 그러니까 이걸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상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생산하는 사람도 계속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화누리 카드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소득 격차, 그러니까 이 계층 간의 격차도 줄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들으면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굶는 사람 없잖아요. 어쩌다 굶어갖고 죽는 사람은 hun에 나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는 메커니즘이 잘못됐거나 어디에서 막혔거나 그런 거지,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굶어 죽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도 정말 그 좋은 집, 나쁜 집 이런 건 있지만은 거리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거리에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잡아서 숙소 있는데 갖다 넣으면은 또 나오고, 이게 캠핑족들이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 맞잖아. 밖에서 잠자는 게 중독이라면 그 사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거는 지역 간에도 격차가 거의 없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못 먹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 짓는 거는 농약도 안 치고 정말 좋은 농산물 갖고 먹어요. 상품하고 달라요. 훨씬 잘 먹어요. 입는 거, 그 라벨의 차이가 가지고 명품이냐, 아니,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기능상의 차이가 없어요. 집,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전원주택 짓려고 그러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없어요. 오로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문화적 향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숫자로 보면. 근데 이건 비리의 차이가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 많은 문화 단체들도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중앙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고르게 어떻게 향유시키게끔 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제대로 돼야지만 문화예술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드린 대로 전부 다 이제 뭐 영화, 드라마, 게임, 또 케이팝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거기서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연극에서 이미 작품성을 받은 것들이 이게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왕의 남자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극으로 했던 것이 영화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움직였던 배우들이 그 연극 배우들이 영화 배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뮤지컬도 보세요. 지금 뮤지컬이 굉장히 지금 성황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코리아 뮤지컬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연간 그 4,200억 정도의 수출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뮤지컬이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뮤지컬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국에서 들어온 뮤지컬 오리지널보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뮤지컬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수출을 해요. 역으로.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죠.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보세요. 역대 그 뮤지컬 어워즈 대상을 받은 작품상 20개 작품 중 19개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해가지고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순수 예술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 기재부나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다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지원한 그 연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 또 다 영화 만들잖아요. 전 세계 영화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 영화예요? 헐리우드 영화. 그럼 못 당해내요.
근데 유일하게 자국 상영률이 40%를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이러한 사람들이 탄탄한 연기력을 갖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커지느냐? 연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서. 이게 기초가 연극은 직접 무대에서 맞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필름과 같이 뭐 편집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연기를 하지 않으면 무대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니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이런 게 다 그런 기초 예술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저기 우리가 뭐 케이팝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초선, 재선 때 막 케이팝이 이제 뜨고 있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저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을 늘 했어요. 얼마나 갈까? 그래서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려고 계속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했더니 한 번은 왜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외국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단순하다. 케이팝이 춤추고 이렇게 댄스, 군무하고 너무 이 패턴이 너무 똑같다. 이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음악의 장르를 다양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홍대에 클럽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클럽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클럽들이 다 문을 닫고 떠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임대료가, 처음에는 임대료가 싸서 지하에 쓰지 않는 건물 지하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극장을 만들어갖고 이제 뜨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몰리고 막 그러니까 딴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고 자꾸 임대료를 높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 클럽에서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 때 거기를 한번 갔어요, 밤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청바지 입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그 클럽에 가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는 클럽에 있는 사람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두 군데 극장을, 클럽을 우리 문화부에서, 정부에서 장기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를 계속 올리지 못하게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고 또 잠실에다가 그 대중 전문 공연장을 그게 무슨 경기장이었는지 그걸 바꿨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극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인디 음악을 전문으로 한 데를 만들어주고 그게 무대를 만들어준 거죠. 그게 뭐 트롯 그 뭐 경연하고 방송에 막 뜨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방송에선가 또 일반 인디 음악 해가지고 뜨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케이팝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르별로 해가지고 국악까지 합쳐져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색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세계 속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번은 장관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제 미션이었거든요, 장관. 그러니까 유치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제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 돌 때마다 그 우리 항공문화원이 있는 데를 제가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케이팝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연대하고 그럼 그 상은 뭘로 주냐? 그랬더니만은 뭐 상품권 주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 전통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그 굿즈 같은 걸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나서는 지시를 하기를 각국에서 케이팝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1등을 하면 무조건 내가 한국 초청. 그래가지고 매년 11월 달에 창원에서 KBS가 주관을 해가지고 세계 케이팝 경연대회를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오려고. 그것도 그 사람들만 무대에 서는 게 내가 소녀시대 노래를 갖고 무대에 섰다 그러면 소녀시대하고 같은 무대에 세워주는. 그냥 그건 꿈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이 순수 예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누리 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2015년도만 하더라, 2006년도만 하더라 26억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체 예산을. 근데 지금은 2,100억. 올해, 이게 지금 2023년도, 내년에는 이게 2,700억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건 그만큼 잘 사는 거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 예술의 힘, 그러니까 무한한 이 예술의 큰 힘이 어디까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판 많이 하잖아요? 왜 비판해요? 맨날 쌈질한다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왜 싸워요?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드러나는 거고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요즘 정치인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옳아. 그것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진영이 옳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영 논리만 있지, 개인 정치인의 가치 철학은 없고 진영 논리만 있어요. 진영 논리만.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생각은 없어요. 이 진영에서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고, 기다 하면 무조건 긴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갖고 해낸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홍다름,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든야 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막판에 정치하지만 정당이라고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예요, 패거리.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친 패거리들이지, 저는 이게 정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 있어요? 정치 없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를 뭐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욕구들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요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국민의힘이다, 내가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그 당이 지향을 하는 가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이라면 진보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우리 편이야, 아니야?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저게 우리 편에 이익이 돼, 안 돼?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 뉴스가 돼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도로 패거리에 의해서 벽이 두터운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저는 이 문화예술에서 온다라고, 찾아야 된다라고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시간, 귀한 시간에 왜 하냐? 그럼 자율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결국은 문화예술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으면 예술이 됩니까? 그건 상품이 되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작인 거예요.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달라야 새로운 거고, 그렇잖아요. 그 창작을 하려고 하면 다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술품이 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술과 접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봐요. 아,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 아, 이 예술이 갖고 있는, 그렇죠.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시에서 느끼는 컨셉은 뭐로구나. 그래서 공감력을 끄집어내는 게 예술이. 그런 부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다르던 차이가 뭔지라는 걸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공감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틀렸어, 맞았어. 이것만 따지잖아요, 지금. 시험 보는 데서 이건 맞아, 틀려. 이것만 강요를 하잖아요. 세상에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수학도 완벽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 답을 정해놓고 강요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감력을 만들 수 있는 계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냥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치가 존재를 하려고 하면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야당이니까 저런 주장할 수가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여당이니까 저런 주장할 수가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 그 주장을 서로 다른 주장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것인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화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온 국민들의 다른 욕구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화예술의 요체를 인지를 하고 가치를 인지를 하고 이런 문화예술이 끌어내는 다름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공감 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문화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경제적 가치도 있죠. 외교적 가치도 있죠. 복지적 가치도 있죠. 사회를 통합하는 가치도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 강조가 되고 문화예술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문화 강국의 소리를 듣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뭘까? 저는 저 나름대로 문화적 리더십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다르지 않으면 예술이 안 되듯이, 문화가 안 되듯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종합해 통합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리더십이 오늘날 필요한 문화적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